봄이면 꽃 구경을 하고 겨울이면 눈 구경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일을 함께하는 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평범한 꿈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약 264만 명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탈시서연대 대구지부 대표 맡고 있는 홍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시설에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었거든요. 7살, 6살 그쯤에 시설에 생활을 해서 거의 30 가까이 정도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 방에 여기 보면 이렇게 요 방에 있거든요. 이 방에서 한 7명, 8명? 이 방이었어요? 네, 요 방만. 이거보다 그냥 좁아요. 근데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7명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차이가 너무 달라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힘들었죠. 싸우기도 하고 엄청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안 맞으면은 뭐 제가 시설 안에 공원이 있거든요. 나갈 때도 있고 시간 되면은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밥 시간 되면은 단체에서 밥 준비해 가지고 단체로 그냥 밥 주는 대로 이렇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립을 생각이라는 그 전혀 없었어요. 내가 시설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지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시설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들어갔을 때 입원 생활을 일주일만 해도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형기가 없는 감옥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어떨 때에는 감옥보다 더하다.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로 이렇게 보이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했고 그러한 생활들이 실제로 생활을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적인 삶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사육당하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자립생활 관련 캠프라고 이야기를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단순한 그냥 캠프인 줄 알았어요. 부산에서 그냥 바다 보고 뭐 물건 물 이런 것도 물 냄새도 맡아보고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라. 그때가 몇 살이셨죠? 그때는 24 살이었을 거예요. 20몇 살에 처음 바다를 보신 거예요? 네, 24살 때 자립하신 선배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그분들이라고 저하고 만났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립생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립생활 너 자립을 한번 해봐라. 나는 지금 자립하여서 지금 열심히 지금 체험홈에 살고 있다. 극하고 하다 보니까 1년 뒤에 자립을 하게 됐어요.
좀 망설이기도 하고 내가 자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시설에 나가서 뭐 할 거냐. 병원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밥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챙겨서 먹을 수 있나.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위험하다. 뭐 돈 훔쳐가면 어떡할 거냐. 좀 무섭기는 좀 했었어요.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렵고 길도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너무 사회가 너무 넓히다 보니까 지하철도 그렇고 뭐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렇고 또 뭐 밥 먹을 때 밥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더라고요. 내 맘대로 알아서 잠 오면 자고 뭐 필요한 물건도 직접 가서 직접 계산하고 직접 물건 사고 이런 게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설에서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치킨 시켜서 소주 이런 거 맥주 이런 거 먹었었어요 제가. 네, 뭐 이 아는 지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뭐 그렇게 했었고. 아, 술을 그럼 그때 처음 드신 거예요? 네, 술은 처음 먹은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시죠? 그때가 맨 28, 7살? 처음 치킨이랑 술 드셨을 때 그때 심정을 말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아,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뭐 처음이다. 이런 거. 그거는 좀 보고 얘기하는 거고 작년에 놀러 가고 커피도 마시고 뭐 갔었잖아. 셀 수 없는 정도 아마 탈취를 할 사람 하고자 하는 분이 지금은 꽤 있다거나 보일 것 같아. 이제 무서워서 아까 말했듯이 뭐 지역사회에서 나오면은 내 혼자 어떻게 살 거냐. 나오기 위해서 끌어당기려고 제가 지역사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뭐 식사 같은 거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외박을 한다든지 나 그냥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예. 그냥 비장애인과 장애인 차별화할 거 없이 자유롭게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시설에 계신 분들 이제 진짜 타시설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 나누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 20명 중에 한 분 정도라고 합니다. 2023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1%가 장애인이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가족 돌봄을 받기도 하지만 또 시설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죠. 상당히 단조로운 삶입니다. 아침에 몇 시가 됐든 아침 시간 전에 모든 사람이 불을 다 켭니다. 그럼 다 주무시던 분들이 다 일어나요. 일제 기상. 예. 예. 일상적으로 딱 패턴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데가 군대 아니면은 뭐 교도소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일상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자기는 아무 결정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는 거죠. 그런 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그냥 매일 다람쥐 책밖에 돌리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정말 단조로워져요. 개인의
결정권, 선택권이 없고 그리고 네. 아까 뭐 군대 얘기를 해주셨지만 탈시설이 아니라면 뭐 저녁이 없는 만기가 없는 또 생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기가 예. 선생님들 편안하게 드시다 아메리카노 시내에서 드시는 거, 뭐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이분들은 뭐 TV에서나 뭐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존엄성을 굉장히 빈약하게 사회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차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서기 278년이면 뭐 이 정도로면 다들 뭐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2024년, 2025년도에는 삶의 존엄성이라는 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영화도 한 번 보고 싶고 이렇게 모든 게 다 기본권 안에 들어가 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다 했다라고 본다면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을 좀 보호하고 좀 돌봐야 되는 존재, 누군가에게 좀 귀속돼야 되는 존재로 좀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결정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모자란 존재, 부족한 존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시설이 뭐 일정 정도 기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 때 주로 수도사들이 이제 제일 먼저는 한센인을 이제 거두었었고 그다음에 지적 장애인들, 그다음에 정신 장애인들을 거두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센인이나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을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거둬들이지 않았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보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났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서비스가 시설에서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도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받을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같이 얽혀서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아무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뭐 중세 때는 그렇지만 현대는 좀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근데 역설적으로는 거꾸로 지금은 장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서 예방적 코호트라고 해가지고 예. 경북인 시설들은 거기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든 안 됐든 일단 문 닫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대남 정신병원에서 네. 정신장애인들 모아놨잖아요. 예. 치료도 안 되면서 장애인을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정신장애인으로부터 이 사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초기에는 이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이 출발됐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장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존재한다 보면 너무 과한 얘기일까요? 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좀 일찌감치 네. 탈시설을 좀 권장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방향으로 네. 가고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 이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라든지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 탈시설의 속도가 연평균 한 3.8% 정도였어. 그래서 7, 80년대는 이미 다 탈시설화가 거의 뭐 완성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을 보면 19조에 어떤 종류냐면은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 기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또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거주지 및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또 특정 거주 형태에 살도록 강요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아야 된다고 천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한국의 비장애인 분들이 약간 유럽 같은 데 갔다 오시면 야, 왜 유럽에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 가까이서. 질문으로 들어가면 가끔 뉴스를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런 어떤 키워드죠. 뭐 그 입주자들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막 자동차로 막 다 둘러서가지고 그런 어떤 단결심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사람이 살겠다고 들어오는데 살지 마라라고 굉장히 많은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정의롭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럼 그 반대한 주민들은 그 반대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어이가 없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음.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위협적으로 보는 네. 거군요. 장애인들끼리 살면 위험하다. 음. 주택이 화재가 꼭 장애인 집에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비장애인 집에도 화재가 날 가능성은 농후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장애인들을 배척하고 딴 데가
우리 동네는 오지 말고 딴 데 가서 구해. 또 이렇게. 이게 워낙 오랜 시간 이렇게 분리돼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오해도 편견도 그 벽이 그만큼 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어울리면서 또 그 경험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또 우리 사회의 성장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쉽게 해서 장애인이 재활을 해야 된다면은 똑같은 정도로 비장애인도 재활해야 되고 이 사회도 장애인의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장애인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장애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으면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고 이제 불평등한 거를 이제 사회는 이제 불행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에서 박탈되어 있는 게 불평등이고 네.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 정책이어야 하는데 그냥 불행하다고만 보고 있으니까 뭐 힘들게 그 시설이 있지. 남일처럼 생각하는군요. 왜 여기 와가지고 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차라리 위험하지 않나? 밥 세 끼 주는 데 가서 살아라. 이게 더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빈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편협해지네요. 어떤 비장애인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그 대상이 장애인일 때는 이 회로 구조가 막 바뀌어 버려 가지고 비인권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김예주 의원님이 시각장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각장애 안내견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김예주 의원님이 비례대표로 이제 당선되고 나서 국회 사무처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역사상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 동물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시각장애 안내견이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중요한 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분명히 시각장애 안내견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출입을 통제받을 수 출입을 없다. 하지 말아라. 이건 장애복지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법을 다루는 국회가 그걸 뭘 묻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려견하고 안내견하고 개념이 없는 거죠. 국회 사무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허락한다. 무슨 격서를 한 듯이. 애초에 뭐 허락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쟁거리가 아닌 거를 당연히 갖다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들의 인식조차도 그 정도였고 우리 사회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돼. 선훈련, 그다음에 배치, 후배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배치, 후지원입니다. 비장애인들도 준비된 현재는 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도. 예, 근데 전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요 이 방송을 듣는 장애인 부모님들이 막 부글부글 할 거예요.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춘 다음에 탈설을 시켜야 되지 탈설부터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일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스칸디나비아 국가든 탈설화가 거의 완성됐다 했는데 그 탈설화 시작할 때 지역사회 인프라가 갖춰진 다음에 그걸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지역사회 인프라가 갖춰진 다음에 탈설 시작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탈설하면서 인프라를 같이 갖추어 갔죠. 대표적인 판결 중에 미국의 옴스테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신병원에 살고 있던 두 여성이 이 병원 나가고 싶다라고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그 소송의 결과로는 이 장애인들 병원에서 내보내라고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 두 정신장애인들 밖으로 내보내라고 판결을 냈어요. 근데 그 주 법원에서 그 정도로만 그친 게 아니라 두 여성이 정신장애 여성이 시설에서 받던 서비스와 동등한 서비스를 지역사에서 제공할 계획을 세워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주지사한테 명했다는 거죠. 예. 이건 무엇입니까? 지역사에 그런 인프라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없다는 얘기죠. 얘기. 예.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라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추고 한 게 아니라 내보내면서 같이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다가는요 장애인을 탈출 못합니다. 예. 이게 완벽히 갖추어지고는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종사자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죽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거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옮겨서 제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탈소가 된다고 해서 그 생계 당뇨 위협받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레 겁을 먹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이런 열악한 인식들 그리고 또 탈시설이 이렇게 미흡한 현실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립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밥벌이를 하고 이렇게 오롯이 홀로서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구리장터에서 일하고 있는 유재웅. 저희 재훈 대리님은 성실 건면 최고입니다. 저희 두리장터의 활력소에 항상 밝으셔서 그래서 항상 저랑 또 같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인데. 네. 1년 만에 교회 가시는 거예요? 예. 독감 주사를 맞았고? 예, 맞았습니다. 원래 아예 감기 안 걸렸고? 예. 다른 직원도 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초토가 됐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기분이 좀 좋은데 다른 장애인들도 취업 잘 되면 좋겠어요. 취업은 아직 없고요. 직장도 오르게 못 다녔어요. 사람들하고 재밌게 일하고 싶었는데 제가 일이 빨딱빨딱 못하니까 막 꼬박 지르고 뭐지 주차 관리하는 거 뭐지 그거 이렇게 올 때를 막 뒷담화 하는 것도 욕도 많이 하고 장애라고 좀 놀리고 돈이 떨어질 때 돈이 떨어질 때. 네네. 집에 필요한 것도 제대로 못 사고, 그게 좀 힘들고. 내년에 꼭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이제 장애인복지 쪽에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2007년도 그렇죠. 2007년도 9월달에 이제 교통사고를 좀 크게 겪게 되면서 이 대동맥 파열이 된 거를 수술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후유증으로 척수 손상이라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쉽게 생각해서는 이제 원래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또 계속 근무를 해왔고 그랬는데 이제 비장애인이었다가 제가 장애를 가지게 됨으로써 또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장애인 복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가지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14년까지 어디에도 취직을 못하고 상당히 긴 시간을 그냥 계속 구직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뭐 여러 곳들의 면접을 보기도 했었고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 장애가 큰 제약이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요.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뭐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줄게 되는 거잖아요. 나 역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겐. 사실 장애인들이 꿈을 꾸고 뭔가 내가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인식이나 이런 게 부족한 면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무직을 해야 돼요. 일을 하려 그러면. 근데 정말 가혹하게도 이 사무직은 자리가 잘 안 나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게 저렇게 극복하기 어려울 일일까? 뭐 하나만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저게 저렇게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어렸을 때 선천성으로 시각장애가 되면서 소리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소리만 듣고도 이 기관사는 자동 운전을 하는구나, 이 기관사는 수동 운전을 하는데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베테랑인지 아닌지도 소리로 분간할 수 있거든요. 책이 안 돼 있을 때는 누구한테 봐달라 그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차량 기지 같은 데도 데려가 주시고 거기서도 많이 배우고 지하철 기관사를 하려고 했다가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이제 합격이 안 됐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시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시스템을 적용을 해준다면,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준다면 더 이상 기관사는 정한인에 국한되진 않죠. 컴공, 결국은 이 꿈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개발이 완전히 성공하고 나면 컴퓨터공학과를 거쳐서 지하철 기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각장애라서 그때는 못했던 직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2023년 9월에) 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외 연수라고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같이 고민을 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 이거 왜 못하냐 하면서 차별하는 사례도 없었고, 차라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서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고 그럼 이거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 같으니까 이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 그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도움을 이제 받아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방에 바뀌라고는 말을 잘 안 하겠는데 적어도 정부에서 귀라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하는 효율성, 어떤 경제성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장애인이 취업을 하는 자체가 그 모든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꼭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바라봐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말 그대로 자기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는 욕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은 그런 측면도 고려하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중에도 사실 업무 숙지 능력이 좀 느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하는 게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딱 잘하는 사람들만 일을 할 수 있고 아닌 사람들은 결국 다 좀 도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자기 삶을 저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스스로 그걸 찾아보고 노력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은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제 우리 사회복지 기관들처럼 지원 체계가 좀 확보돼서 좀 도움을 주는 방향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빗장애인들도 사실은 독립할 때 필요한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도 스스로 좀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또 기반이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실제로 이제 장애인 우리 사회가 인권이 굉장히 보장되는 사회였으면 뭐 어떤 통계적으로 장애인이 차별로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뭐 교육 통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진학률 같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73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한 70% 이상이 되는데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14.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롤 모델이 없는 것이고 그런 굉장한 악순환 속에서 이런 대학 진학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수치가 되는데 이런 숫자가 어마어마한 차별의 결과라는 것을 사회 전체가 반성을 하고 그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통계를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2009년 말 기준으로 장애 학생이 학업을 중도 포기한 탈락률이 14.5%예요. 수업에 대한 편의가 없고 또 그리고 물리적 시설에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탈락 학생 중에 23.4%는 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탈락을 했던 겁니다. 그 현실을 좀 제대로 짚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대학에서 12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13개 대학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딱 3명 만났어요. 장애 학생을. 딱 3명 만나는 거죠. 뽑아놓고는 이 학생이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럼 부족한 게 뭔지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걸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구에 진짜 손꼽을 만한 정도 대구가 아니고 전국에 있다라는 거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모 대학에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다닙니다. 교수님 대학인데 대구 대학입니다. 네, 장애 학생이 한 300명 넘죠 교수님. 한 270명 됩니다. 200. 네.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이 대구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인프라를 많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전국적으로 대구대로 많이 몰려와요. 자기 성적과 다르게 관계없이. 자기가 무슨 과를 좋아하고 무슨 전공을 하고 싶고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 그런 다 꿈이 있는데 일단 환경을 선택하는 네, 그렇죠. 거군요. 환경을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뭐 어떤 쭉쭉 다 모이는 거죠. 몇 주 전에 이제 기말고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수업에도 장애 학생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을 1.5배 늘려달라서 1.5배 늘려줬고 대필자를 구해달라서 대필자를 구해주고 그러면 이제 공간을 따로 내줘야 되거든요. 또 시험 감독 따로 내줘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내가 전맹은 아니고 글씨를 크게 해주면 볼 수 있다 해서 그 시험지 글씨를 20포인트로 해준 그러니까 시험지가 한 30장쯤 돼요.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점자 단말기에 USB를 꽂아주면은 시험지 읽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꽂아주고 갖고 저희 대학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많은 대학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이 특히 많이 모이는 대학은요 5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아까 10명 전후 그리고 그런 대학은 필수적으로 필히 편의시설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제 입학을 하고 배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거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MT 같은 거 간다고 하면 당연히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이 친구들은 뭐 몸도 불편하니까 안 와도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고립감이 더 큰 거죠. 사실 대학에서 또 배워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장애인과 또 함께하면서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할까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을 또 우리가 동등한 교우로서 뭐 함께 배우고 그 시선을 더 넓혀갈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대졸 그 인구를 한번 봤더니요. 우리나라 이제 2023년 우리나라 대졸 이상 장애 인구가 13.9%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제가 최근 통계를 못 찾았는데 1999년만 해도 미국의 대졸 이상 장애 인구가 39.5%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높겠죠. 네. 종사하는 직종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주로 장애인이 단순 노무 종사자로 있는데 미국은 장애인 하더라도 관리자나 전문가가 많다는 겁니다. 교직원? 관리자, 예. 관리직 아니면 전문가.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자나 전문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직업을 우리나라는 선택할 때요? 예. 예.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교육을 못 받으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소득이 낮고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시민입니다. 예.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자녀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흔히 영어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요즘 번역기 좋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 다양성에 대한 수용, 용납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참아주는 거 그게 가장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장애인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또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덕이다. 플러스 요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차별을 계속 겪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리 교육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비장애인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뭐 이제 노량진에서 취재해서 뭐 책을 쓰고 있는데 이른바 이름 있는 대학 명문대라는 졸업생이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학교 취업 토익 점수 다 있고 그래서 학교 취업 센터에 가가지고 뭐 스펙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연락 왔는데 그 바구니 공장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 공장에서 일을 하는 장애 노동자가 뭐 문제가 이게 절대 아니라 사회적 분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공부를 해도 어떤 뭐 적응하겠어? 잘하겠어?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리 교육에 적응된 또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개입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배제당하는 그런 어떤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벽을 마주하고 정말 첩첩산중이다 뭐 이런 심정이 드는데 일단 서류 전형에서부터 잘 안 받아줘요. 서류는 들어가는데 서류에서 면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장애인이네. 이게 장애인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자격증이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뭘 전공을 했는데 뭐를 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기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못 그렇죠. 받는군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장애인이네. 에이, 비장애인도 많은데 굳이 장애인을 써야 돼? 그냥 고용부담금 내고 그냥 말자. 그냥 돈으로 그냥 퉁치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서 강제로 취업을 시키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9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그만큼 그러면은 충격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20년 전의 얘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의무 고용률을 못 맞추면 고용 부담금이라는 걸 내는 겁니다. 지금 쌓여 있는 고용 부담금이요 재작년 기준으로 1조 2천억이 넘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이 똑같다면
장애인을 고용하겠습니까 물어보면요 한 90% 고용하겠다 그래요. 그런 문항이 있군요. 예, 근데 그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설문지용 대답이에요. 장애인은 생산성이 똑같다 하더라도 항상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뽑습니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제는 지자체도 장애인 고용률을 잘 충족하지 못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122개 지자체가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용률을 충족을 하잖아요. 그것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갑자기 그 조사 기간에 막 급조되어서 막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6개월용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면은 장애인들 고등교 시켜봤자 화이트 칼라 직종을 못 얻으니 결국은 고등교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교 뭐하러 보내? 이런 오해를 할까봐 걱정이 제가 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현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하나 빠지는 게 뭐냐면은요 보조기구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직장 갔을 때 장애인 보조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 2020년대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올해 초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조금 더 나가야 될 그런 한 걸음 이런 것들을 또 이 시간에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료 시민으로서 이분들도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잘 생각해라. 결혼은 현실이고 장애인보단 내가 낫지 않아요라고 역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